프레벨 우리 역사 파노라마 시대 11번 근대 나라를 잃은 대한제국. 우리는 봄에 씨를 심는 마음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꿈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프레벨 가족 1동. 서둘러 조선을 바꾸련 갑신정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은 일본의 앞선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그래서 조선도 일본처럼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들을 급진개화파라고 해요. 일본은 조선을 휘어잡기 위해 급진개화파에게 군대와 돈을 빌려주었어요. 급진개화파는 우정국을 세운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힘을 빌려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급진개화파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창덕궁에 있던 왕과 왕비를 경우궁으로 옮기도록 하고 나라를 바꾸기 위한 개혁안도 만들었지요.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그런데 갑신정변은 청나라 군대가 몰려오는 바람에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답니다. 결국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하여 조선을 손아귀에 넣으려던 일본의 계획은 실패했고 조선에서 청나라의 힘이 더 세지게 되었어요. 문물은 정치, 경제, 종교, 예술, 기술 등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말해요. 개혁파는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 조선을 새롭게 바꾸려 했던 사람들이지요. 우정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식, 우편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에요. 거문도에 걸린 영국 국기.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두고 서로 싸우자 왕비민 씨는 고종에게 러시아와 손을 잡아 조선을 지키자고 하였어요. 러시아는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추워져도 바닷물이 얼지 않아 1년 내내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얻기 위해 어떻게든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바랬지요. 그때 러시아보다 남쪽에 있는 조선이 외교를 맺자고 하자 러시아는 매우 기뻐했답니다. 러시아의 힘이 아시아까지 뻗치자 아프가니스탄을 두고 러시아와 힘겨루기를 하던 영국은 깜짝 놀랐지요. 외교는 다른 나라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아 남서부에 있는 나라로 1919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어요. 영국은 러시아의 힘을 눌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885년에 배 3척을 이끌고 거문도에 들어와 마치 자기 나라 땅인 것처럼 영국 국기를 매달았지요. 그때 영국 군대는 2년 동안이나 거문도에 머물렀어요. 조선이 강하게 항의했으나 영국은 물러나지 않았지요. 조선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청나라의 도움으로 러시아가 조선을 어느 땅도 차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영국 군대는 1887년에 영국으로 돌아갔지요. 거문도는 전라남도 여수에 딸린 섬이에요. 영국 군대가 머물렀던 거문도. 거문도는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섬이에요. 거문도는 고도, 동도, 서도의 3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섬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잔잔하여 배가 오가기 좋아요. 그래서 영국이 거문도에 들어올 무렵 여러 나라들이 거문도에 관심을 가졌지요. 거문도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 1845년에 거문도에 들어온 영국 군대는 영국 해군 차관의 이름을 따서 거문도 항구의 이름을 해밀턴 항구라고 했어요. 그 뒤에 거문도가 해군들이 머물기에 알맞은지 알아보려고 미국 군대도 다녀갔지요. 1885년에는 영국 군대가 조선과 외교를 맺으려는 러시아의 힘을 누르려고
거문도에 와서 2년 동안 머물기도 했어요. 영국 군대와 일본 사람들의 흔적. 아직도 거문도에는 영국 군대가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거문도에 머무는 동안 세상을 떠난 영국 군인들의 무덤과 영국 군대가 홍콩과 연락하는 데 쓰려고 만들었던 녹슨 전선이 있지요. 영국 군대가 거문도에 머무는 동안 일본 사람들은 거문도에 머물며 영국 군인들에게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거문도에는 일본식 집들이 남아있답니다. 역사 플러스 거문도 개들을 찾아라. 영국군은 거문도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소리만 나는 대포를 쏘기로 했어요. 영국군은 거문도 사람들에게 대포를 쏜다는 것을 미리 알렸어요. 그런데 영국군도 거문도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요. 바로 대포 소리에 거문도 개들이 놀라 산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영국군은 서둘러 거문도 전체로 흩어진 개들을 찾아 나섰다고 해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조선을 노린 이유.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조선을 눈여겨보고 있던 19세기에는 서양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공장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자원과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지요. 또한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팔 곳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힘이 강한 나라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발전시켜 주겠다는 핑계로 쳐들어가서 그것을 식민지로 만들었지요. 힘이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뒤에는 자원과 일할 사람들을 빼앗고 자신들이 만든 물건들을 식민지에 팔았어요. 식민지에 회사를 세워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도 했지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세운 동인도 회사나 일본이 세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바로 그러한 회사랍니다. 대한제국에도 1908년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세워져 많은 땅과 자원이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역사 플러스 이익을 챙기려는 유럽의 동인도 회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동남아시아에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동인도 회사를 세워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했어요. 동인도 회사는 물건을 사고 팔 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다스리기도 했고 자기 회사의 이익을 빼앗으려는 나라의 힘으로 맞서기도 했지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7세기에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들어 그곳에서 생기는 이익을 모두 네덜란드로 가져갔어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프랑스 동인도 회사와 인도에서 얻은 이익을 놓고 다투게 되었지요. 결국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겨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네덜란드도 영국을 이기지 못하여 프랑스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8세기에 사라졌어요. 영국 동인도 회사는 19세기에 없어질 때까지 인도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자원을 빼앗아갔답니다. 조선은 곡식을 지키려 한 방공령.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뒤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 들어와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어요.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곡식을 싼 값에 사들인 다음 일본으로 가져가 비싸게 팔아 큰 부자가 되었지요. 대신 일본이 조선으로 가져오는 것은 대부분 사치품이나 면으로 만든 물건들이었지요. 그것들은 모두 기계로 만든 것이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었지만 조선이 내놓은 쌀, 콩, 금 등은 땅에서 나는 것이라 금세 바닥이 났지요.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무역을 계속하다가는 조선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였어요. 무역은 나라와 나라, 지방과 지방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던 중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일본이 곡식을 모조리 사들이자 화가 난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들고 일어났지요. 그때 일본으로 곡식을 보내는 원산항을 맡아보던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89년에 원산항을 통해 콩이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방공령을 발표했어요. 그러자 일본은 방공령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며 조선 정부에 손해를 물어내라고 했지요. 고종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답니다. 화가 난 농민들이 일으킨 동학농민운동.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벼슬아치들의 못된 짓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전라도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은 욕심이 많고 사나워 농민들을 몹시 괴롭혔지요. 참다 못한 전봉주는 동학을 믿는 농민물인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고부군청으로 쳐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무기를 빼앗고 거두어들인 곡식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런데 조정에서는 밀란을 누르는 사람을 보내 오히려 동학농민군에게 벌을 주었어요. 화가 난 정봉주는 썩은 정치를 바로잡아 백성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전봉주는 동학농민군을 이끌어 나라의 군대인 관군을 물리치고 전주성을 차지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조정은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청나라와 함께 일본도 우리나라로 군대를 보냈어요. 청나라와 일본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오자 동학농민군은 서둘러 싸움을 그치기로 하였지요. 결국 조정이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들어주어 동학농민군은 12일 만에 전주성에서 물러나 흩어졌답니다. 그 뒤 동학농민군은 전라도에 집강소를 만들고 전라도를 직접 다스렸어요. 조정은 왕의 신하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의논하는 곳이에요. 밀란은 나랏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동학은 최재우가 만들었어요. 동학은 동양의 학문이란 뜻으로 그 시대에 조선으로 들어온 천주교를 부르는 서학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동학에는 19세기 후반에 조선이 처한 여러 사회의 상황과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요. 동학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없애고 서양은 침략을 막아내자는 주장을 폈으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실천주와 인내천 사상을 강조했어요.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누리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도 귀하게 대해주는 사회를 만들기를 바랐답니다.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조선의 양반들은 신분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동학이 놀랍고도 두려웠어요. 동학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크게 번지자 조정에서는 동학이 서학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최재우를 비롯한 동학을 믿는 여러 사람들을 죽였어요. 최재우가 죽은 다음에는 최시영이 동학을 이끌었답니다. 역사 플러스 동학은 인기가 높았어요. 일본이 조선의 경제를 휘두르기 시작하자 살림이 더욱 어려워진 백성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졌지요.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겨났지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회를 바꾸자고 주장한 동학은 백성들의 바람과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동학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지요. 전봉준이 만든 커다란 동학의 무리는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킨 밑바탕이 되었답니다. 농민이 들고 일어날 것을 알리는 사발통문, 호소문 등을 쓰고 나서 누가 앞장섰는지 알 수 없도록 사발을 엎어두고 참가자의 이름을 동그랗게 돌려가며 쓴 것을 사발통문이라고 해요. 동학 농민운동의 4대 원칙. 전봉주는
힘없는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농민들의 목소리를 나라에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전봉주는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어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 꼭 지켜야 할 원칙을 만들고 지켜나갔지요. 그들이 세운 원칙 4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동학농민운동의 4대 원칙.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상하게 하지 마라. 2. 충성과 효도를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라. 3. 일본과 서양을 몰아내고 어진 왕의 도리를 깨끗이 하여라. 4. 군사들을 거느리고 도읍으로 가서 힘을 가진 나쁜 사람들과 부자들을 무찔러라. 또 동학농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쳐야 할 12가지를 정해서 전달하였어요. 패전개혁 12개조. 1. 동학의 무리는 정부에 대한 원한을 싣고 나란 일을 돕는다. 2. 나쁜 벼슬아치들의 죄를 밝혀 벌한다. 3. 백성들을 괴롭힌 부자들을 엄하게 다스린다. 4. 나쁜 선비와 양반의 무리를 엄하게 벌한다. 5. 노비 문서를 불태운다. 6. 7종류의 천인에 대한 차별을 고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7. 젊어서 남편을 잃으면 재혼하는 것을 허락한다. 8.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세금들은 모두 없앤다. 그 벼슬아치를 뽑을 때는 집안을 보지 않고 뛰어난 사람으로 뽑는다. 10. 일본과 통하는 사람은 엄하게 벌한다. 11. 공채이든 사채이든 빚은 따지지 않고 이미 지나간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12. 땅은 골고루 나누어 농사를 짓는다. 만석보 유지비.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된 전라북도 정읍에 세운 일이에요. 역사 플러스. 7종류 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7종류 천인이란 조선시대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해요. 1. 소를 잡는 백정과 가죽신을 만드는 갑바치. 2. 높은 사람의 시중을 드는 기생. 3. 높은 사람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비. 4. 불교의 스님. 5. 구술하는 무당. 6. 점을 치는 장님인 판수. 7. 노래하고 춤을 추는 광대. 두 번째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군이 모두 흩어졌는데도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이것이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청나라를 제치고 조선에서 힘을 갖게 되었어요. 전봉주는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에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함께한 동학농민군은 무려 2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옛날 무기인 화승총과 대나무로 만든 창을 든 동학농민군은 새로운 서양식 무기를 든 조선군과 일본군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결국 동학농민군은 공주, 의금치에서 크게 지고 말았지요. 농민들을 이끈 전봉주는 다시 싸움을 준비하다가 잡혀 1895년에 한성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한성은 조선시대 도읍으로 지금의 서울이에요. 조선 왕비의 죽음, 을미사변. 일본은 청나라를 이기고 동학농민운동도 억누르자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갈수록 일본은 조선에서 힘이 커졌지요. 그러자 왕비 민씨는 일본에게서 조선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았어요.
왕비민 씨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신하들을 몰아내고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신하들을 조종으로 불러들였지요. 일본은 러시아와 직접 싸우기에는 힘이 모자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는 왕비 민씨를 없애는 일을 꾸몄지요. 결국 1895년에 일본 사람들이 궁으로 쳐들어와 왕비 민씨를 죽였어요. 이것이 을미사변이지요. 을미사변이 일어난 뒤 조선은 다시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을미사변은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졌지요. 소식을 들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일본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조선왕비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끝까지 발뺌을 하였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명령, 단발령. 을미사변이 일어난 뒤 김홍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내각이 꾸려졌어요. 김홍집은 조선의 여러 가지를 바꿔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발령이에요. 단발령은 상투를 틀던 조선 사람들에게 머리를 짧게 깎으라고 내린 명령이었지요. 유교 가르침을 따르던 조선 사람들은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다며 단발령을 강하게 반대하였답니다. 그러자 순검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아 억지로 머리를 잘랐어요. 한편 을미사변으로 일본을 더욱 미워하게 된 백성들은 을미의병을 일으켜 새로운 내각과 일본에 맞섰지요. 내각은 왕의 군대인 친위대를 보내 의병활동을 억눌렀지만 의병활동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내각은 나라의 정치나 사물을 맡아보는 중심이 되는 기관이에요. 성토는 옛날에 결혼한 남자가 머리카락을 끌어올려 머리 위로 감아 올린 것이에요. 순검은 조선 말기에 지금의 승용과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고종. 고종은 왕비민 씨가 일본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은 뒤 몹시 두려웠어요.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까 걱정이 되어 마음대로 먹지도 못했지요. 1896년 2월 일본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고종과 세자는 새벽에 몰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어요. 이 일을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날 일본과 친하게 지내던 신하들을 모두 쫓아내고 단발령도 거두었어요. 이때 쫓겨난 김홍집은 끝내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러시아는 조선을 돕는다는 핑계로 조선의 광산에서 금과 석탄을 마음대로 캐거나 산에서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을 억지로 얻어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고종에게 궁으로 돌아오라고 글을 올렸고 고종은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왔지요. 1897년에 고종은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가 되었답니다. 경운궁은 지금은 덕수궁이에요. 자주 독립을 위해 만들어진 독립협회.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서재필은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미국으로 건너가 앞선 문화를 익혔어요. 그 뒤 1896년에 정부에서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서재필은 우리나라로 돌아왔지요. 그해 서재필을 중심으로 윤치호, 이상제, 이승만 등이 모여 독립협회를 만들었어요. 독립협회는 조선 스스로 독립하자는 자주독립과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자는 충군 애국을 바탕으로 삼았지요. 독립협회는 우리나라의 첫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펴내기도 했어요. 독립협회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지요. 독립협회는 무슨 일을 했나요? 독립협회는 서재필과 윤치호, 이상제, 이승만, 남궁옥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예요. 독립협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독립문을 세우다. 독립협회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려면 청나라와 같은 위치로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사신을 맡는 영운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지요. 독립문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뜻하는 문으로 1896년에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세워졌어요. 독립문은 프랑스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을 본떠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방식으로 쌓았어요. 독립문은 1979년에 터널 공사를 하며 원래 자리보다 북서쪽으로 70m 떨어진 곳으로 옮겼답니다. 신문의 중요성을 알려준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1896년 4월 7일에 처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첫 한글 신문으로 일주일에 3번 나왔지요. 3면은 순 한글로 나머지 한 면은 영어로 모두 4면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대한제국 정부가 독립협회의 활동을 억누르기 시작하면서 독립신문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결국 서재필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윤치호가 서재필의 뜻을 이어받아 독립신문을 펴냈는데 얼마 못 가서 손을 떼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899년 12월에는 독립신문을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되었지요. 역사 플러스 독립신문 이전에 우리나라 신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신문은 한성순보예요. 한성순보는 한문으로만 쓰였고 10일에 한 번씩 변했어요. 하지만 한성순보는 1884년의 갑신정변 때 없어졌답니다. 1886년부터는 한성순보의 뒤를 이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한성주보를 펴냈어요. 미국으로 건너간 서재필. 어떤 사람들은 서재필에 대해서 진정한 독립운동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서재필에 대해 서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서재필 의사는 진정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김옥균동 급진 개화파와도 지나여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갑신정변이 실패해서 미국으로 떠났지요. 몇 년 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세우고 독립신문을 펴냈으며 독립문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어요. 또한 을미사변 뒤에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던 고종에게 찾아가 다시 돌아오라고 정하기도 했지요. 그 밖에도 만민공동의 개최, 의회 설립 등을 주장하기도 하고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열린 범태평양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일본의 우리나라 침략을 알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썼던 분을 어떻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서재필에 대한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의 서재필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첫째,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거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서재필은 미국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독립운동을 했어요. 둘째, 서재필한 이름을 필립 제이슨으로 바꾸고 미국 시민권을 얻더니 생활 방식을 미국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의 신문지를 두는 것을 환영한다고도 말했어요. 셋째,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만들 때 대한제국 정부에서 4,400원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3,000원만 신문사를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1,400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집을 사는 데 썼어요. 독립협회가 이끈 모임 만민공동회.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28일에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열었어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에서 대한제국이 고쳐야 할 점 6가지를 정하여 고종황제에게 올렸지요. 고종황제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실천하려고 하자 나라를 위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이로움만 생각하는 관리들은
독립협회가 황제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헐뜯었지요. 마침내 고종황제는 1898년 11월 4일에 만민공동회를 이끈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이 소식에 국민들은 스스로 만민공동회를 만들어 6일 동안 밤새도록 강의를 했지요. 그 뒤에도 만민공동회는 흩어지지 않고 만민공동회에서 올린 6가지 의견을 받아들여 줄 것을 계속 요구했어요. 하지만 간신대로 꿰매 넘어간 고종황제는 만민공동회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결국 만민공동회를 없애버렸답니다. 간신은 충성스러운 척하면서 나쁜 꾀를 부리는 신하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 광무개혁.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1897년부터 광무개혁을 실시했어요. 광무개혁은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헤아린다는 구본 신참을 기본으로 하였지요. 1899년에는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대한국제를 만들기도 했어요. 또한 황제가 모든 군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원수부라는 관청을 두고 군대의 규모를 늘렸지요. 고종황제는 광무개혁을 통해 황제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애썼답니다. 광무개혁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 때의 연호인 광무를 쓰던 때에 있었던 개혁이에요. 고종 황제는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도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권리인 자주권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또 청나라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한 북간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려고 했지요. 길이, 부피, 무게 등을 재는 방법인 도량형도 새로 정했지요.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을 돕기 위한 병원인 광제원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관청인 해민원을 세우기도 했어요. 북간도는 우리나라 북쪽의 두만강과 마주한 간도 동쪽 지역이에요. 대한국제. 대한국제는 1899년에 만든 제9조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첫 근대적 헌법이에요. 서양에서 왕이나 황제가 아주 강한 힘을 가졌던 절대왕정을 본받아 대한제국 황제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대한국제 제1조. 대한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떳떳한 독립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제정치이다. 제3조. 대한제국 황제는 끝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제4조. 대한제국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대한제국 황제의 힘에 맞서서는 안 된다. 제5조. 대한제국 황제가 대한제국의 모든 군대를 이끈다. 제6조. 대한제국 황제가 대한제국의 법을 만들고 실시한다. 제7조. 대한제국 황제가 벼슬아치들을 다스려 나랏일을 돌본다. 제8조. 대한제국 황제가 벼슬아치들을 뽑거나 내쫓는 일, 상을 주는 일 등을 한다. 제9조. 대한제국 황제가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는 일을 한다. 역사 플러스 절대왕정이 무엇인가요? 절대왕정은 왕이나 황제가 나라의 모든 힘을 갖고 관리와 군대 등을 이용하여 나랏일을 돌보는 것을 말해요. 전제군주제라고도 하지요. 절대왕정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오직 왕이나 황제에게서만 나오고 신하들은 왕이나 황제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했어요. 하지만 고종이 황제가 되었을 때는 이미 전 세계에서 절대왕정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었지요. 그래서 대한국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지요. 광무개혁으로 바뀐 것들. 미국 선교사 알렌은 갑신정변 때 칼에 맞아 크게 다친 민영익을 고쳐주어 고종의 믿음을 얻었어요. 그 뒤로 알렌은 조선 왕실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알렌의 요청으로 1885년 2월 29일에
서울 종동에 병원이 세워졌어요. 병원의 이름은 원래 광해원이었는데 병원을 열고 12일 만인 3월 12일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제중원은 우리나라의 첫 서양식 병원이에요. 광무개혁 때는 광제원이라는 병원이 생겼답니다. 역사 플러스 도량형이 통일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도량형의 도는 자를 이용하여 재는 길이 단위, 양은 되로 재는 부피, 형은 저울로 재는 무게를 뜻해요. 옛날에는 도량형이 같지 않아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똑같은 값을 주고도 지역마다 살 수 있는 양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는 도량형을 모두 같게 만든 것이에요. 고종 이전의 왕들도 도량형이 지역마다 달랐던 점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어요. 도량형은 세금을 낼 때에도 쓰였기 때문에 나쁜 벼슬아치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도량형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했답니다. 고종 때 서양식 도량형인 미터법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여 그 뒤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도량형의 시작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쓰던 단위들, 폭은 사람 가슴의 너비를 뜻해요. 옷감의 크기를 잴 때 쓰였어요. 옷감을 잴 때 쓰였어요. 한 마는 90cm랍니다. 한 길은 어른 키 정도의 높이를 말해요. 손과 팔꿈치 사이의 길이를 말해요. 심리는 1시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심리는 4km 정도예요. 한 평은 어른 한 명이 대자로 들어 누울 수 있는 넓이를 말해요. 방의 넓이를 잴 때 얼마 전까지 널리 쓰였지만 지금은 제곱미터로 쓰기로 하였지요. 새로 놓인 철도와 전화. 1899년 9월 18일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 철도가 만들어졌어요. 1825년 9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국에서 철도가 만들어진 뒤 74년 만이었지요. 그때 경인선은 주로 큰 짐을 옮겼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경인선을 타고 한선과 제물포를 오갔지요. 경인선이 뚫리면서 근대적 교통수단도 하나, 둘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물포는 지금의 인천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철도를 이용하여 조선에 더욱 쉽게 쳐들어올 수 있었지요. 일본은 철도를 통해 대한제국의 이곳저곳과 만주에 군대를 빨리 보낼 수 있었어요. 이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설도 새로 바뀌어 온 나라로 편지와 전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지요. 한성, 제물포, 평양, 개성 등에는 전화가 놓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첫 철도. 요즘은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시속 300km로 2시간 40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철도가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철도를 만든 것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의선 철도가 놓였고 그 뒤로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이 차례로 연결되었지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기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증기기관차로 노량진과 제물포를 하루에 2번 오갔다고 해요.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였지만 실제 운행 속도는 시속 20에서 30km였지요. 그때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12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지하철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지요. 조지 스티븐슨, 영국의 발명가인 조지 스티븐슨은 1814년에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어요. 역사 플러스 우리나라의 첫 기차역 노량진역.
노량진역은 지금은 서울시 동작구에 있어요. 노량진은 백로가 노는 나루터라는 뜻이에요. 옛날 노량진역은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었어요. 1899년에 처음으로 철도가 우리나라에서 달리기 시작하면서 노량진역은 첫 기차역이 되었지요. 아직도 노량진역에는 우리나라의 첫 기차역임을 보여주는 비석이 서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첫 철도 구간은 노량진에서 제물포였을까요? 한강을 건너 기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강을 건너지 않는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철도를 먼저 만든 것이에요. 1900년에 기차가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인 한강철교가 놓이자 서울역이 생겼지요. 노량진역에는 2005년 1월 이후부터 기차가 서지 않아요. 개화기에 달라진 것들.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은 뒤 다른 나라의 물건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자 옛날부터 써오던 물건들이 사라지고 새로 들어온 물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지요. 촛불은 석유 등잔으로 한복은 양복으로 바뀌었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화장품인 크림은 구리물하고 불리면서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이렇게 나라의 문을 연 뒤 사람들의 생활이 바뀔 때를 개화기라고 해요. 교통은 더욱 빠르게. 개화기 전에는 걸어다니거나 말이나 가마를 타고 움직였는데 빨리 움직일 수 없었고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개화기부터는 철도가 놓였고 1899년에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처음으로 전차가 다니기도 했답니다. 통신은 더욱 편하게. 통신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개화기 전에는 불빛이나 연기로 소식을 알리는 봉화, 말을 타고 소식을 전하는 파발, 사람이 직접 편지를 들고 소식을 전하는 민편 등을 썼어요. 개화기 때 지금의 우체국인 우정국이 생기고 전화기와 전보를 치는 전신기도 놓였지요. 특히 전화기는 덕수궁 안에 가장 처음으로 놓였어요. 옷, 음식, 집도 서양식으로. 개화기에는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한복을 그대로 입거나 약간 고쳐 입기도 했지요. 또 양말을 신기 시작했고 단발령이 내려져 상투를 자르기도 했어요. 짧은 머리에 모자를 썼고 구두를 신는 사람들도 늘어났지요. 개화기에는 우리나라의 우유로 만든 유제품, 설탕, 과자, 빵, 케이크 등이 널리 알려졌고 커피와 홍차 등도 들어왔어요. 또 단무지, 유부, 어묵 등 일본 음식을 파는 가게도 생겨났지요. 집도 서양식으로 짓기 시작했어요. 덕수궁은 석조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지요. 그리고 지붕 끝이 뾰족한 영동성당도 이때 지어진 것이에요. 대한제국과 만주를 두고 싸운 러일전쟁. 1904년에 대한제국과 만주를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켰어요. 대한제국 정부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성에 군대를 두었지요. 그해 2월 23일에는 주한 일본 공사인 하야시가 대한제국 정부에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을 억지로 맺게 했어요. 이 조약은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동안 대한제국의 땅과 통신, 교통수단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그해 8월 22일에는 일본과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어요. 일본은 대한제국의 정치를 간섭하려고 군사, 경찰, 교육, 왕실 업무 등 여러 분야에 고문을 두고 고문 정치를 시작했어요. 나라의 모든 힘을 빼앗긴 대한제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뜻을 따라야 했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잇따라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 러시아는 나라안이 무척 어지러웠고 일본도 오랫동안 전쟁을 하기는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화해를 이끌어냈지요. 왕실은 왕의 집안이에요. 일본을 눈감아준 나라들을 1905년 7월에 미국과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대한제국을 다스리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비밀조약을 맺었어요. 이 비밀조약을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해요. 또 그해 8월에 영국과 일본은 영국이 인도를, 일본이 대한제국을 다스리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약속으로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었지요. 마침내 1905년 9월에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을 미국 포츠머스에 불러 조약을 맺었어요. 포츠머스 조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본이 러시아보다 대한제국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은 이 세 가지 조약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대한제국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답니다. 을사조약에 찬성한 을사오적.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으로 보냈어요.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에게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문서에 옥새를 찍으라고 하였어요. 고종 황제는 일본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찍지 않았지요. 식민지는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속하여 스스로 주인된 권리를 잃은 나라예요. 옥새는 왕이나 황제가 나랏일에 쓰는 도장으로 어보라고도 하지요. 그러자 일본은 군대를 보내 고종 황제와 8명의 신하들을 겁주었어요. 고종 황제가 끝까지 옥새를 찢지 않자 이토 히로부미는 신하들을 모이게 했어요. 한겨살은 문서의 내용이 말도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이완용은 조약을 맺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다른 신하들도 일본이 겁을 주자 어쩔 수 없이 찬성하였지요. 바로 이 조약이 을사조약으로 제2차 한일 협약이지요.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이 이 조약에 찬성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나라를 팔아넘긴 5 도둑들이란 뜻으로 을사오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의 옥새. 왕이나 황제가 나라의 중요한 일에 관련된 문서에 찍는 도장을 옥새, 어보 또는 국새라고 해요. 조선시대에 옥새에 장식된 동물은 거북이였어요. 조선왕조의 옥새의 거북 모양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중국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거북의 머리 높이가 달라졌던 거예요. 중국의 힘이 약해지고 조선의 힘이 강해진 때일수록 거북의 머리가 위로 올라갔다고 해요. 조선의 제21대 왕인 용조 때는 10개 이상의 옥새를 썼대요.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1897년에 옥새를 새로 만들었어요. 역사 플러스 옥새를 찍은 편지를 다른 나라에 보낸 고종 황제.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이 어려움에 빠지자 여러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대한제국의 황제가 쓴 편지임을 알리려고 옥새를 찍었지요. 고종 황제가 독일 황제에게 쓴 편지. 짐은 대덕국 독일의 친절과 도움을 언제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웃나라의 공격과 참견이 날로 심해져 마침내 한 나라로서 권리를 잃었고 독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짐은 폐하께 괴로움을 하소연하고 힘이 강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약한 나라의 보호자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켜줄 수 있는 폐하의 우정어린 마음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진과 조선의 백성들은 폐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을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다. 광무 10년
1906년 1월 경운궁에서 배아의 좋은 형제. 대한제국을 차지하려는 을사조약.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진다는 내용을 담은 을사조약이 1905년에 억지로 맺어졌어요. 그러나 고종황제는 이 조약에 옥새를 찢지 않았지요. 그래서 고종황제는 나라 안팎에 이 조약이 효과가 없음을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을사조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에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을사조약의 일부 내용. 첫째,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의 외교적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이끈다. 둘째,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거치지 않고 어떠한 조약도 맺지 않는다. 셋째, 외교에 관한 사항을 돌보기 위해 한성에 통감을 둔다. 을사오적의 밤. 1905년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을 지켜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고 대한제국 신하들에게 조약에 대한 회의를 열게 했어요. 회의는 오후 3시부터 밤 8시까지 열렸지만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났지요. 이토 히로부미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신하들을 위협하여 다시 억지로 회의를 열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신하들마다 조약을 찬성하는지 아닌지를 물었지요. 그때 이완용은 조약 맺기를 거절하면 일본이 쳐들어 올 것이라며 못 이기는 척 조약에 동의했어요. 한규설과 민영기 등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나머지 신하들이 인정하여 끝내 을사조약이 맺어졌어요. 이때 조약에 찬성한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5 신하들은 나라를 팔았다 하여 을사오적 또는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았지요. 역사 플러스 을사조약, 을사늑약. 을사조약은 다른 말로 한일협상조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오조약 등으로 불려요. 주로 을사조약이라고도 하고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표현일까요? 합의를 통해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억지로 맺어졌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을사늑약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널리 알려진 을사조약이라고 표현하였지요. 장지연이 쓴 시일야 방성대곡. 을사조약이 맺어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나라 곳곳에서 화가 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민영화는 을사조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을사오적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1905년 11월 20일에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실었어요. 을사조약은 고조황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지요. 또한 을사조약은 잘못된 내용을 싣고 조약을 억지로 맺게 된 상황을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알렸어요.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 나간 뒤 장지연과 신문사 직원들은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갔고 신문을 더 이상 펴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1906년 1월 24일이 되어서야 장지연이 풀려났고 황성신문은 그해 2월 12일부터 다시 나올 수 있었답니다. 황성신문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애쓴 남궁옥, 나수연, 장지연 등이 만든 신문이에요. 갈수록 심해진 일본의 간섭. 을사조약에 따라 1906년 2월에 한성에 일본의 통감부가 생겼어요. 통감부 우두머리인 통감은 한성에 머물면서 대한제국 황제를 직접 마주할 수 있었지요. 지방에는 지방관청을 감독하는 이사청이 생겼고 일본 경찰들도 나라 곳곳에 두었어요.
그해 3월에 첫 번째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한성에 오면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차지하기 위한 통감 정치가 시작되었지요. 통감부는 외교 업무만을 맡는다고 약속하였지만 외교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모든 분야를 쥐락펴락하려고 했어요. 제1차 한일 협약이 맺어진 뒤로 계속되던 고문 정치는 더욱 심해졌고 통감부의 직접적인 간섭도 갈수록 더해졌지요. 마침내 통감부는 대한제국의 어떤 조직보다 강해졌어요. 나라 빚을 갚기 위해 나선 국제보상운동. 일본은 대한제국의 나라 살림을 어렵게 만들어 일본에 기대도록 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억지로 돈을 빌려주었어요. 통감부는 이 돈을 일본이 대한제국을 다스린 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대한제국에서 편하게 살도록 하는 데 썼지요. 1907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빚은 1,300만 원이나 되었어요.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나라의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지요. 남자들은 담뱃값을 아껴 돈을 마련했고 여자들은 금이나 각종 장신구들을 내놓았지요. 2월에 시작한 국채보상운동은 3월 말까지 4만여 명이나 함께했고 5월까지 23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모였어요. 관리, 양반, 노동자, 농민, 학생, 군인, 상인, 기생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나라 빚을 갚기 위해 나섰지요. 국제보상운동은 온 나라로 퍼졌고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까지 함께 했어요. 그러나 일본이 온갖 방법으로 막아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답니다. 1,300만 원은 그때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나라 살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고종황제가 몰래 보낸 헤이그 특사. 고종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남북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종황제는 이 회의에 몰래 특사를 보내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억지로 일사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로 했어요. 1907년에 이주는 러시아에서 이상설과 이위종을 만나 네덜란드 헤이그로 갔어요. 세 사람은 만국 평화회의를 이끄는 의장을 만나 고종황제가 직접 쓴 편지를 건넸지요.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세 사람은 끝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답니다. 다행히 영국 사람인 스테드 도움으로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위종이 대한제국의 어려움을 알릴 수 있었어요. 기자들은 대한제국의 상황을 안타까워했지만 헤이그 특사들이 별다른 성과를 얻을 수는 없었지요. 이주는 가슴 아픈 현실에 울부짖으며 헤이그에서 숨을 거두었고 이상설은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답니다. 일본은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것은 을사조약을 어긴 것이라며 고종황제를 억지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특사는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로 보내는 사람이에요. 정미 7조약과 군대 해산. 고종황제가 물러나고 고종황제의 아들이 뒤를 이어 순종 황제가 되었어요. 일본은 대한제국이 지닌 모든 힘을 일본이 차지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조약서를 내밀었지요. 1907년 7월 24일에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가 이 조약서에 도장을 찍었지요. 이것을 정미 7조약이라고 해요. 정미 7조약을 맺은 뒤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에 새로운 요구를 했어요. 일본이 대한제국을 든든히 지켜줄 것이니 군대를 없애라는 것이었어요. 곧 대한제국의 군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지요. 그러자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 일본군에 맞서 싸워 많은 군인들이 죽고 살아남은 군인들은 의병이 되었지요. 대한제국은 독립된 나라로서의 힘을 모두 잃었어요. 그러자
온 나라에서 무기를 들고 일본에 맞서 싸우는 한일 투쟁이 시작되었답니다. 정미 7조약. 일본은 고종 황제가 해외에 특사를 보냈던 일을 문제 삼아 대한제국을 더욱 강하게 누리려고 하였어요. 일본은 먼저 고종 황제를 억지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순종을 대한제국 황제로 올렸지요. 그리고 순종이 황제가 된 지 4일 만에 정미 7조약을 강제로 맺게 했어요. 1904년에 맺어진 제1차 한일협약 제1항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 사람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나랏돈과 관련한 모든 일을 재정고문 의견을 물어 따르게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정미 7조약이 맺어지면서 나랏돈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나랏일이 통째로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굳이 제1차 한일협약 제1항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정미 7조약의 내용을 보면 통감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일본 사람이 대한제국의 관리로 뽑히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을사조약보다 더 나쁜 조약이지요. 역사 플러스 고문 정치에서부터 차관 정치까지. 일본은 을사조약으로 통감부를 만들어 대한제국을 마음대로 움직이려 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미 7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모든 정부기관에 차관을 일본 사람으로 뽑아 대한제국의 나랏일을 맡아보는 차관 정치를 시작했지요. 대한제국 장관들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차관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관리로도 일본 사람들이 뽑혔지요. 이렇게 뽑힌 일본 관리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친경식. 1909년 4월 5일에 순종 황제가 동족전에 행차했어요. 이 행사를 친경식이라고 해요. 순종 황제는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뜻을 알리고 백성을 달래주었지요. 순종 황제는 소에 멍에를 씌워 연장을 직접 잡고 밭을 갈기도 했어요. 순종 황제뿐만 아니라 황족과 신하들도 돌아가며 밭을 갈았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행사가 일본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순종 황제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일본에 맞선 의병.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나라의 외적이 쳐들어와 큰일이 생기면 백성들이 스스로 돌고 일어나 외적과 맞서 싸우곤 했어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의병이 들고 일어났지요. 본격적으로 의병이 일어난 것은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이 내려진 뒤부터였지요. 처음에는 선비들이 의병을 이끌다가 용감하고 전술에 뛰어난 평민 의병장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자 대한제국 군대가 일본군과 힘을 합쳐 의병에 맞서 싸웠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조종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없애고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화가 난 대한제국 군인들이 일본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흩어진 대한제국 군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했어요. 이때부터 의병은 더 강해졌답니다. 대한제국 군인들은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각 도의 의병들은 한데 뭉쳐 13도 창이군이라는 연합군을 만들어 한성 공격에 나서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주도가 전라남도 일부였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도는 14개가 아니라 13개였답니다. 사 플러스 남한 대토벌. 의병이 힘을 떨치자 일본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한 대토벌이라는 잔인한 작전을 벌였지요. 1909년 9월에 일본군은 의병 활동이 활발했던 전라남도에 일본군 2천여 명을 보냈어요. 일본군은 2달 만에 의병장 100여 명, 의병 4천여 명을 잡거나 죽였지요. 일본군은 의병뿐만 아니라 의병과 관계없는 농민들까지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으며 집에는 불을 질렀어요.
남한 대토벌 이후로 대한제국의 의병은 힘을 잃었고 그 중에 어떤 의병들은 만주로 가서 독립군이 되었지요.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무섭고 빠른 신돌석은 평민 의병장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일본과 싸워 이겼고 백성들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아 백성들이 무척 따랐다고 해요. 신돌석은 태백산맥의 산줄기들을 넘고 경상도, 강원도, 동해안을 누비며 일본군들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신돌석은 1908년에 배신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일본의 편을 든 미국 사람 스티븐스. 1908년 3월 21일에 통감부 외교고문인 미국 사람 스티븐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제국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이를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스티븐스 말을 들은 기자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실었지요. 미국으로 건너간 독립운동가들은 이 기사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곧장 독립운동가들이 스티븐스를 찾아가 사실대로 말하도록 하였지만 스티븐스는 끝내 말을 듣지 않았지요. 결국 그해 3월 23일에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의 오클랜드역에서 전명훈과 몸싸움을 벌이다 장인환이 쏜 총에 맞아 죽음을 맞았답니다. 대한제국의 땅과 자원을 빼앗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은 대한제국을 차지할 방법을 궁리했어요. 그래서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웠지요.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돈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억지로 받아내기까지 했어요.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농민들에게 앞선 농사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가들에게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대한제국의 땅과 자원을 빼앗는 일을 했어요. 간도 협약. 1907년에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또다시 억지로 각서를 맺도록 했지요. 이 각서는 기유년에 맺어져서 기유각서라고 하는데 대한제국의 재판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일본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각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법부와 재판소는 없어지고 재판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일본 동감부에서 맡게 되었지요. 1909년 9월에는 일본이 청나라와 조약을 맺었어요. 남만주에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일본이 가져가는 대신 청나라에 대한제국의 땅인 간도를 넘긴다는 내용의 조약이었지요. 이것을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데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일본이 맺었던 조약으로 광복 이후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간도는 아직까지 중국의 땅이랍니다. 각서는 조약에 덧붙여 풀이하거나 더할 것을 정리하여 적은 외교문서예요. 법부는 대한제국 때 법에 관련된 일과 재판소를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에요. 기유각서. 일본이 억지로 맺은 기유각서로 대한제국은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힘을 일본에게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기유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기유각서의 내용. 첫째,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일본 정부에 맡긴다. 둘째, 대한제국 정부는 자격이 있는 일본 사람들과 대한제국 사람들을 대한제국 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뽑는다. 셋째, 대한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해놓은 것 말고는 대한제국 사람에 대해 대한제국 법에 따른다. 넷째, 대한제국 지방관청 및
공사는 역할에 따라 사법 및 감옥 사무에 대해 일본 관리, 지휘 명령을 받거나 돕는다. 다섯째,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댄다. 역사 플러스 북간도에 간 이범윤. 고종황제는 북간도에 이범윤이라는 관리를 보냈어요. 그곳에 사는 대한제국 백성들을 보호하고 토문강 아래 지역을 대한제국의 땅으로 포함시키려는 생각이었지요. 고종실록을 보면 김규홍이라는 관리가 고종황제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김규홍의 보고 내용을 알아볼까요? 청나라 사람들이 대한제국 백성들을 괴롭히니 간도에 대한제국 관청을 세워 군사를 두고 돌보아야 합니다. 청나라 관리들과 의논하여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토문강 아래 지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간도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간도를 살피러 간 이범윤에게 그곳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도협약의 내용. 간도협약은 간도를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일본은 간도협약으로 만주에 쳐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남만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선 통감부에서 간도에 임시로 두었던 파출소를 없애는 대신 일본 총영사관을 두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을 방해했지요. 역사 플러스 간도협약. 첫째, 대한제국과 청나라 두 나라의 국경은 두만강으로 하고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땅으로 인정한다. 청나라는 두만강 북쪽의 땅을 대한제국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인정한다. 둘째, 사는 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대한제국 사람들은 청나라의 법에 따르고 청나라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셋째, 청나라 정부는 간도 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또는 무역하는 곳을 4군데 연다. 넷째, 훗날 길림과 장춘 철도를 영길 남쪽까지 이어 대한제국의 회령철도와 잇는다. 우리 민족인 조선족이 살고 있는 간도. 간도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중국 국적을 가진 우리 민족인 조선족이 약 41% 정도라고 해요.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간도를 주었는데 그것은 간도가 확실하게 중국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간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간도협약은 일본에 의해 맺어진 협약으로 국제법에 따라 억지로 주권을 빼앗은 나라가 맺은 조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간도협약도 무효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되면 간도를 포함한 중국과의 국경에 대해서도 중국과 다시 의논을 해야 하지요. 국제협약은 100년이 지나면 서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간도 문제에 대해 국제법상으로도 호소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2009년 9월로 간도협약이 맺어진 지 100년에 지나게 되었지요.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안중근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삼흥 학교를 세우고 돈이 학교를 맡아보며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 애썼어요. 그러나 대한제국은 힘을 키우지 못하고 일본은 식문지가 되어갔지요. 그 모습을 지켜오던 안중근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울 각오를 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의병이 되었어요. 안중근은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침 1909년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은 하얼빈역으로 갔어요. 안중근은 하얼빈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쏜 다음 러시아 말로 대한제국 만세를 외쳤지요. 그 자리에서 붙잡힌 안중근은 1910년 3월에 결국 중국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우리나라 역사, 대한제국에서 한국전쟁까지 1884년 박영효,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남. 개화파가 가보개혁을 시작함. 1995년 일본이 왕비민 씨를 죽임. 을미사변.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함. 아관파천.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펴냄.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움. 1904년 일본과 제1차 한일협약을 맺음. 1905년 일본과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을 맺음. 1907년 고종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냄. 1909년 안중근이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임. 1910년 일본과 한국 병합조약을 맺으면서 대한제국이 무너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세워짐. 1920년 홍범도가 만주 봉오동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김. 봉오동 싸움. 김자진이 만주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김. 청산리 싸움. 1926년 60 만세운동이 일어남.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남. 1932년 이봉창이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짐. 윤봉길이 중국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 폭탄을 던짐.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음. 8.15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짐.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남. 같은 시기의 세계 역사.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남.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림. 1898년 청나라에서 변법 자강 운동이 일어남. 퀴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함. 1904년 여일 전쟁이 일어남. 1905년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음. 영국과 일본이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음. 러시아와 일본이 포츠머스 조약을 맺음. 1912년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세워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남. 1917년 러시아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킴.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함. 1919년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킴. 중국에서 일본에 반대하는 5.4 운동이 일어남. 1920년 국제연맹이 만들어짐.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이 일어남.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킴.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남.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 1943년 미국, 중국, 영국 대표가 모여 카이로 선언을 발표함. 1945년 국제연합이 만들어짐.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모스크바에 모여 회의를 함. 모스크바 3상 회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